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슈비츠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상처와 고통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상처를 낸 손이 상처를 치료한다. 이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우슈비츠 정문 입구에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에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참 좋은 말인데 나치는 이거를 좀 패러디화해서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죠. 아우슈비츠 이후로 우리가 시를 쓰는 것은 거짓이다. 우리는 아우슈비츠 이후로 시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우슈비츠의 그 절망적인 체험을 겪고 나서 시를 쓴다는 게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우슈비츠의 고통이 너무 참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광기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아우슈비츠를 갖다 극복하는 시를 계속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진에 보이는 이제 요거는 꼭 그 청산가리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아그라하고도 좀 비슷한데 그런 건 아니고 이 찌클런 베타라고 하는 건데 나치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을 갖다가 그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소각하는데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나치는 처음에 아인자츠 그룹회를 통해서 즉 특수부대를 통해 가지고 총사령을 시키다가 이게 이제 독일 병사들의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일산화탄소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가 그 더디니까 이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찌클론 베타여가지고 이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치는 굉장히 똑똑한 집단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치는 도구적 합리성을 갖다가 잘 활용한 집단인데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목적을 실현시키는 수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어떤 적합성을 지녔던 이 수단을 개발했던 거죠. 그래서 그 철학자 그 호르카헤이머하고 아도르노는 이제 도구적 합리성과 이성적 합리성을 구별하면서 나치는 도구적 합리성의 정점에 있지만 그들은 결코 이성적 합리성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아주 잘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절멸 수단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해 보겠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을 갖다가 아우슬레이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워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최종 해결이다. 이 최종 해결을 통해서 이제 절멸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많이 죽이는 화학 연료인 시클론 베타를 사용했다. 그래서 나치는 도구적 합리성의 정점에 서 있었다. 나치는 유대인에게 모든 인간의 권리와 국적을 박탈하면서 그들이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권리 주체가 아니라 처리해야만 될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치는 유대인을 갖다가 권리 주체로서가 아니라 그냥 도구처럼 처리해버릴 하나의 사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는 유대인을 갖다 마취도 시키지 않고 이빨을 직접 빼서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731 그 부대와 같이 나치도 유대인을 갖다가 직접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 우리는 보통 오늘날 인간을 직접 실험하지 않습니다. 그 생쥐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실험을 하고 거기서 효과가 나타나면 인간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나치는 인간을 갖다가 그대로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뭐 인간이라고 하든지 유대인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치를 통해서 의학의 진보, 특히 이제 치과의 진보 같은 게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참 쓸쓸하죠. 인류가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렇게 인간을 도구화, 사물화 시킨 것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같이 직접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도구적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말한 그 목적의 정원 명령, 인간을 인격성으로 대우하고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라고 이런 것은 나치에게서는 이제 아무 가치도 없었고 나치에게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는 자신들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목적 실현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고안했다라는 것. 그들은 도구적 합리성의 정점에 있었고 나치는 고도로 과학적인 집단이었지만 그들의 과학적 지식을 좋은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치를 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나치가 탁월한 도구적 합리성의 소유자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서 도구적 합리성을 극복하려고 했었고 하지만 나치는 정반대로 행동했죠. 그래서 나치는 국가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유대인에 대한 절멸전을 시도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이전에 그 어떤 전쟁 범죄보다도 훨씬 더 잔혹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는 이제 얼굴의 그 윤리학을 제창하면서 타자의 얼굴은 나를 인질로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레비나스도 타자의 얼굴이 나를 인질로 잡는 때 타자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도대체 타자의 얼굴을 보면서 인질에 사로잡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나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치는 동정심과 연민 그리고 인간애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거세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는 타인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그 사실과는 이렇게 좀 거리가 먼 거죠. 그들은 인간의 동정심과 감정을 거세하고 오로지 주어진 명령에 복종하도록 이렇게 훈육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이제 악을 집행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나치는 가장 효과적으로 절멸전을 수행할 수 있었고 나치의 철저함이 극단적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철점이라는 미덕이 극단으로 악용된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큰 재앙으로 이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이제 그 유대인을 갖다가 이제 그 찌클론 베타를 갖다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그 목욕을 시키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제 그 살상을 했다라는 거죠. 간디가 영국에게 저항을 했었기 때문에 간디의 무저항 운동은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디의 저항 상대자가 만약에 나치나 일본이었다고 한다면 간디는 아우슈비츠에서 그리고 일본에게 저항했다고 한다면 731 세균 부대에서 아마 생애 최후를 맞이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에게는 관용이 없었고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구별해야 되는데 나치는 자신들과 다르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절멸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치에게만 없는 건 아닌데 나치는 철저했지만 극단적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치를 갖다가 탁월한 테크닉, 기술의 소유자지, 도구적 합리성의 그 소유자들이지만 나치는 결코 덕이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죽어간 유대인들은 생년월일이 다 달랐고 그들은 또한 누구의 아버지며 누구의 엄마였으며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생년월일과 이름이 각기 다른 그런 인간들 하나하나가 죽어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는 이런 개별성과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은 유대인을 갖다가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될 익명의 사물들로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칸트식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을 인격적인 어떤 목적성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갖다가 처리해야 될 사물 내지는 도구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극단적인 도구화가 나치가 저지른 가장 야만적인 범죄에 속한다는 거. 국가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치의 야만성은 아직도 능가되지 않는 오명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치는 이제 유대인의 가족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분리 해체시켜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을 갖다가 그 노동력의 이용 가치가 있으면 노동력을 이용하다 죽여버리고 없으면 처음부터
소각시켜 버렸었다는 거. 그래서 나치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노동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노동할 가치가 있으면 이용했고 노동할 가치가 없으면 즉각적으로 처벌해버렸다, 처결했다라는 거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이제 방문하게 되면 저도 한 3번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갈 때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거 이제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경테라든지 목발들, 뭐 가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는데 다 이게 사이즈가 달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 다르듯이 안경 사이즈나 그 소위 말해서 목발들도 다 달랐는데 나치에게서는 이 다르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처리해야 될 어떤 대상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안경테라든지 목발들의 크기, 가방 사이즈, 스타일과 모양도 다 달랐다. 사람의 생년월일이 다르듯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름, 타인이 나하고 다르다라는 것은 타인이 나에게 어떤 그 인정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나하고 다른 타인은 틀렸다. 그러니까 틀린 자들을 갖다 다 이렇게 절멸시켰다는 것이 나치의 그릇된 이분법이고 나치의 잘못된 흑백 오류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 잃은 가방과 신발들도 이렇게 널려 있고 특히 이제 나치는 인간을 갖다 이렇게 태우고 나면 거기로부터 이제 인간에게서 뭐 지방 몇 그램, 비누 몇 개 이렇게 만들었듯이 아주 그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을 갖다가 사물화, 도구와 아주 직물적인 어떤 처리 대상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해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어떤 야만성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독가스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소각돼서 나오는데 뭐 생을 마감한 사람들에게 뭐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위로에 이렇게 시를 썼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위로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권리 주체를 박탈해 버렸고 인간을 사물화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나치가 저지른 야만적 범죄라 그랬죠. 우리는 누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에 대해서 애도를 표현한다. 하지만 나치는 죽음을 갖다가 처리할 대상으로만 보았다라는 거죠. 고유명사나 이름은 없었고 단지 처리 가능하기 쉬운 번호로만 대처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휴대판이라고 하는 그 고유 이름 대신에 61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이 사물과 같이 도구적으로 처리되었고 인간의 사물화라고 하는 것은 나치가 보여준 고도의 도구적 합리성으로 인해서 이제 절정에 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존엄성이 기능적 효율성으로 대체되어 버리고 거기서 존엄성은 사라져 버리고 인간을 갖다가 처리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서만 소각 대상으로서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는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제거하려고 했고 요거는 이제 이독 제도 우리가 독을 통해서 독을 제거하고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거하듯이 나치도 처음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제거하다가 이제 전쟁에 몰리고 시간이 쫓기고 이러니까 이제 방식을 좀 바꾼 거죠.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자 이제 찌클론 베타를 통해서 대량 사륙을 시행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수단을 갖다가 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는 합리적인 집단, 즉 도구적 합리성의 소유자지만 절대로 이성적인 집단은 아니었다. 나치는 탁월한 테크닉의 소유자지만 탁월한 덕의 소유자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이제 그 나치의 어떤 표어죠. 그래서 절멸전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개발해서 집행해야만 된다는 것이 나치의 고도의 전략적 합리성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호모 호미넴 루피스,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늑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치는 국가를 도덕적 유기체로 보았던 헤겔을 부정하고 나서 국가를 갖다가 오로지 행정 전문가들의 그 처리 대상으로만 이렇게 국가의 구성원들을 갖다가 양육했다라는 거죠.
그 왼쪽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치가 유대인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해서 처형하기 직전에 어떤 그 정렬시키는 모습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사진들은 실제로 죽어간 유대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벽에다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어간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사진으로 기억하면서 그들의 이제 넋을 위로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악의 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미국은 1990년 이제 걸프전에서 이라크하고 싸울 때도 사담 후세인을 갖다 악의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라고 하는 이 선과 악의 이 분법은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참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 승전국은 그러면 나치의 범죄에 그 어떤 그 대조될 만한 모범 국가였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거는 또 아니었다. 우리가 이제 뉴른베르크 재판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많이 개입됐다는 걸 또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승전국의 도덕적 우월감이 아니라 승전국이니까 이 패전국에 대해서 도덕적 우월감, 정의의 어떤 탁월함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악의 축만큼이나 승전국도 지저분한 짓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과 두 번 싸운 독일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주었죠. 그리고 나치가 이룩했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갖다 풀어주는 조건으로 연구 결과를 이렇게 챙기는 상당히 어떤 그 실리주의적인 그런 어떤 입장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전국은 전범 처리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뉴른베르크 재판은 정의를 회복하고 정의를 다시 세우는 명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연합국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서 조금은 자의적으로 처리된 게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힘이 진리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치의 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힘을 통한 기쁨. 그래서 프로이데, 두르히 마흐트 이렇게 해서 힘을 통한 기쁨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진리가 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면서 닮아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니체는 독일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괴물과 싸우는 건 좋지만 괴물과 싸우는 너는 괴물은 되지 말라고. 자, 구체성이 진리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신은 저 불타는 아우슈비츠 속에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승리 앞에서 선은 왜 그렇게 무기력했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그 현장에 있어서 한번 있어 보라고. 한나 아렌트는 훗날 유대인을 평가할 때 유대인들이 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유대인을 비판하는데, 한나 아렌트는 물론 유대인 여성입니다. 근데 이건 한나 아렌트가 굉장히 좀 나이브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독일군을 하나 죽이면 그 본보기로 독일 애들은 유대인을 갖다가 뭐 1000명 이렇게씩 죽여가니까 그 유대인들은 저항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저항이 자기 동료들에게 너무 많은 고통과 피해를 나타나니까 자zet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포로 수용소에서 그 피 끓는 한 유대 청년이 나치 장교를 갖다 이렇게 죽이려 할 때 랍비가 그 유대 청년을 막아요. 너의 그 울분, 너의 도덕적 그 분노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가 저 독일군 장교를 죽였을 때 저들은 우리를 1000명을 죽인다. 그래서 너 하나의 어떤 그 울분을 못 참아서 우리가 이 죄 없는 유대인들이 1000명이 죽어야 되겠냐? 이렇게 해서 그 랍비가 스스로 그 청년을 말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는데 그건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초기에 저항도 해보고 살려고 몸부림쳐봤지만 나치는 아주 잔인한 복수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되돌려줬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체념하고 소극적으로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제노사이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자행된, 나치라고 하는 나치즘이라는 국가에서만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역사에서 아직까지도 되풀이돼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치는 타자를 통해 타자를 제거하려는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조지 오웰이 빅브라더스를 통해 고발하려는 전체주의의 그 인간 통제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의 사물로 처리하는 그 전체주의에서 맞서 싸워야 되는지, 이 저항의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자, 에밀 졸라는 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조지 산티아나처럼 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벌은 복수가 아니에요. 처벌은 범죄에 대한 공적 집행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처벌은 정의가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치 범죄자를 갖다가 처벌해야 되고, 그 나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우리는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복수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에서 악이 사라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고,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다시는 이 아우슈비츠의 고통이 되풀이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뜻.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낸 선이 상처를 치료하고, 가해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늦추지 않으면 피해자는 피해 의식을 잊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만 됩니다. 그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해서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이렇게 헌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가해자 독일이 가해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뉘우치니까 피해자 국가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독일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반성할 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라고 하는 고통에 더 이상 우리가 얽매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고통, 그 잘못된 범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는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떤 용서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치에 의해서 저질렀던 그 야만성의 독일이 아니라 다른 독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좋은 독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희망을 우리는 미래도 한번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르노가 아우슈비츠로 시를 쓰는 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우슈비츠 이후로도 우리는 화해의 시, 용서의 시, 그 다음에 어떤 만남의 시를 계속 써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나치의 범죄는 1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고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독일을 기억할 때 나치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독일이 있다는 것, 좋은 독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해자가 가해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뉘우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해의식을 잊고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빌리 브란트처럼 이렇게 나치의 어떤 야만성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용서를 진정 받아주고 그 잘못을 뉘우침으로 인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이후로 우리는 시를 쓸 수가 없다 그러는데, 아도르노의 절망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우슈비츠의 경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의 의미를 물으면서 거기로부터 어떤 그 희망,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모색해보고 타진해봐야 된다는 거죠. 상처를 낸 선이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건 이제 에른스트 블러의 유명한 희망의 원리에서 프린치페 호프능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건 참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